안녕하세요. 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때 공장에서였어요. 전 학창 시절부터 공부엔 영 관심이 없는 여자였는데 친구들은 다 대학 간다고 난리일 때 전 그냥 졸업하고 취업이나 할란다 하던 애였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일할 만한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기업의 공장에서 20살 정도의 공장 직원들을 매년 뽑는다기에 냅다 지원했는데 합격했지 뭐예요. 공장이어도 엄연히 허우대는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집에서 경사라며 난리가 났고 결국 생긴 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말이 좋아 대기업이지 전 그냥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3교대 공장이어서 첫 한 달은 딱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대학에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 거란 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공장에 들어온 신입이었는데 사람이 늘 열정이 넘치고 긍정적이더라고요. 딱 죽고 싶어요. 언제 그만두나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래도 몇 년은 버텨야죠. 월급이 좀 세요.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전 돈은 모아도 동생들 뒷바라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요. 동생이 몇인데요? 남동생 둘이요. 한숨이 턱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나 싶고 절대 남자로서 좋아해선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웃고 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나보다 더 퍽퍽한 형편인데도 한 번씩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 동생들이야 크면 알아서들 살 텐데 뭐 동생들 대학만 보내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언젠가부터 남편이 다른 공장 여자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조차 참 꼴배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냥 나랑만 떠들고 나랑만 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던 싶던 차에 생각을 정리하고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혹시 여자친구 있나? 그 즈음엔 둘이 동갑인 줄 알고 말을 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왜 그래? 내가 감히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겨? 당신이 어때서 반듯하게 생겼지 성실하지 여자도 사귀고 그래야지 왜 안 사귀려고 해? 난 됐어. 누구 소개시켜주려거든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든가. 남편은 다른 모든 점에선 긍정적이면서 연애에 있어선 매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자기 형편에 자기 주제에 웬 애인이며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결혼을 하느냐는 식이었죠. 하여튼 갑갑해. 누가 결혼하래? 연애하라고 연애. 연애하면 결혼하는 거지. 연애랑 결혼이 뭐 다른가? 사실 저 이 남자에게 그때 완전히 눈이 돌았습니다. 연애는 연애, 결혼은 결혼, 그렇게 구분짓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시작부터 연애하면 결혼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용기가 솟구치더라고요. 그게 나야. 소개팅 시켜주려는 사람 나라고. 뭐? 그럼 나 다른 사람이랑 소개팅한다? 순간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죠. 마침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전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얼마나 갑갑하던지 결국 그날 점심 먹은 게 다 얹혀서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손도 따주고 약도 챙겨다 주고 하는데 그 남자 끝까지 모른 척만 하더라고요. 나 죽겠다 싶게 아프고 나니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얼굴이 허옇게 뜰 정도로 아픈데 끝까지 모른 척하는 남자라니.
그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우린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저도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내 고백을 그렇게 거절하다니 자존심이 무척 세던 20살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쉬는 날 자취방에 멍하니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남자였어요. 저더러 앞으로 나와보라는 거예요. 2번 다신 말 섞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는데 전 이내 거울을 보고 눈곱을 뗀 뒤 머리를 빗고 냅다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했는데 남편이 등 뒤에 숨고 있던 걸 내밀더라고요. 꽃이었습니다. 전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어요. 이게 뭔데? 꽃이지 뭐야. 아니, 꽃인 걸 누가 몰라. 내 말은 왜 이걸 날 주냐고. 아, 그게 한동안 말을 못 잇던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다가 보는데 생각이 나서. 전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쁜 걸 보면 내 생각이 나다니 이건 요즘 말로 플러팅 대성공인 거잖아요. 전 마지못해 받는 척 그 꽃을 받았습니다. 꽃이라 봐야 몇 푼 안 할 것 같은 작은 다발이었지만 그땐 그게 나무젓가락 묶음이었다고 해도 받았을 겁니다. 나 밥 잘 먹으라고 가져다 줬겠지 그러면서요. 그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동생 2놈을 책임져야 해. 그때까진 공장도 열심히 다녀야 하고 결혼은 꿈도 못 꿀 거야. 그래도 괜찮아? 누가 결혼해 준대? 김치국을 너무 사발로 마시네. 응? 그럼 나랑은 연애만 하고 결혼은 딴 놈이랑 하게? 그거야 모르지.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결혼도 나랑 해.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 여태 튕기던 그가 얄미워서 모른 척 물었는데 슬쩍 옆을 보니 그의 얼굴이 새빨갛더라고요. 나랑 해야지. 근데 나 동생 2놈 대학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공장 열심히 다니면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분명 어떠한 대답도 안 해주고 마음을 더 졸이게 할 생각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뭐예요. 우린 자취방 근처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해가 다질 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얘기였는데 왜 그렇게 재밌던지요. 우린 그럼에도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세고 정직원이니까 열심히 모으면 금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는 목표한 대로 남동생 2을 대학에 보냈어요. 그 사이 우리가 만난 지도 4년이 넘어갔죠. 결혼 날짜도 잡았고 상견례가 코앞이었습니다. 그즈음 전 공장 일에 몸이 너무 지쳐서 슬슬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 또한 찬성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내내 골골거리는 걸 가슴 아프게 보던 사람이라 더 그랬어요. 대신 그는 공장에 남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실은 무직자야. 무슨 소리야? 공장을 그만뒀어?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무턱대고 공장을 관둘 만큼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직원 관리직에 지원하려면 일단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퇴직금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관리직에 못 뽑혔어. 그러더니 엉엉 울어버리는 그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울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공장 인력 관리직은 직급도 있고 연봉도 높고 출퇴근 시간도 확실하단 거야. 우리 공장 출신들도 많이 됐다기에 일단 사직서를 썼는데 아예 외부에서 온 다른 사람이 뽑힌 거야. 이미 결혼도 한마당에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직에 지원하려고 한 일이 그렇게 됐다는데 무턱대고 다그칠 수도 없더라고요. 퇴직금은 받았다고? 생각보다 많더라고. 어쩐지 그 즈음엔 돈을 좀 넉넉하게 쓰기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좀 더 넉넉해진 건가 싶었는데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손에 있었던 거죠. 전 일단 퇴직금부터 회수했고 남편과 우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저도 다른 직장에 다닐 생각이었지만 둘 다 백수가 된 걸 알고 나자 남편의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더라고요. 아직 우리 둘 다 어리고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나이잖아. 남의 돈 벌어주는 데서 청춘 허비하지 말고 우리 장사를 해보는 건 어때? 그때부터 우린 전국 팔도를 돌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장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통점 중 하나가 칼국수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둘 다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국의 맛있던 칼국수집을 다 돌면서 분석하고 연구해 결국 칼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두 남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둘이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남편은 자기 동생들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게 담보로라도 빚을 얻어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싶다기에 한동안 꽤나 싸웠습니다. 가뜩이나 가게가 적자라 모아둔 돈만 까먹고 있던 차에 정말이지 허리띠를 졸라매던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뒷바라지 덕분에 두 남동생은 한 명은 선생님, 한 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즉, 둘 다 공무원이었던 거죠. 대학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해 졸업과 동시에 교사와 공무원이 되더니 결혼도 같은 직장에 있던 여자와 속전속결로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게 담보로 돈을 좀 빌리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동생들이 지금 당신보다 훨씬 능력 있다고, 공무원들이라 당신보다 대출도 쉽다고 귀가 따갑게 말을 해도 들어 처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전 친정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의 빚은 질 수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엄마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모아둔 돈을 기꺼이 빌려주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돈이야.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돼. 아이, 당연하지. 내가 오늘 장모님께 전할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든 우리 엄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종잣돈을 빌려준 건데도 제 동생 결혼자금 보태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남편의 유난한 남동생 사랑에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저 꼴을 안 보려고 이 남자랑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 다짐했었는데 결국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셈이었죠. 분명 사랑해서 4년을 넘게 연애하고 또 사랑해서 말도 안 되는 사직서를 쓴 것마저 조용히 넘어가 주었는데 이 남자 살면 살수록 내가 모르는 남자 같더라고요. 그즈음 동서들까지 임신을 하면서 우리의 출산일은 비슷했습니다. 사실상 나이 같은 아이들 셋이 태어난 셈이었죠. 동선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 교육이니 뭐니 요란하게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건 두 동서끼리 공유하면서 같이 하는 모양새였는데 저에겐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칼국수 가게는 겨우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내내 뭘 넉넉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마다 보는 동서들은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을 때 전 늘 입을 꾹 다문 채 일만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동서의 아이들은 틈만 나면 단기 유학도 다녀오고 좋다는 캠프도 다녀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기 유학이나 캠프는 돈이 많이 들지?
아무래도 그렇죠. 왜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동서들은 애들 같이 보내는 것 같길래. 아무래도 학군이 같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서요. 두 동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으론 꿈도 꿀 수 없는 학군이었죠. 두 동서는 결혼할 때 우리가 보태준 결혼 비용 같은 건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두 동서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절로 잔소리가 나왔어요. 당신은 당신 동생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 보면서 뭐 드는 생각 없어? 쟤들이라도 잘 살면 좋지 뭐. 그때마다 남편은 속 편한 소리나 해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아직 다 갚지도 못한 거 잊었어?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지. 갚을 거야. 없는 형편에 결혼 비용까지 빌려줬지만 고맙단 말 한 번 못 듣고 무시까지 당하고 있자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방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방문 좀 3개 닫는 건 일상이었고 한 번 집을 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분명 집에서 나갔는데 학교엔 오지 않았다는 연락만 왔어요. 반면 동선의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모두 명절에 모인 날이 있었어요. 모아놓고 보니 우리 아이와 동선의 아이들이 얼마나 비교돼 보이던지요. 동선의 아이들은 단정하니 보기에 편한 애들이었는데 우리 앤 가죽집 기세에 머리는 노랗게 탈색을 하고 나타나 모두의 걱정만 사고 있었죠. 그런 우리 애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첫째야, 넌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니? 없는 살림이라고 애가 꼭 삐뚤어지는 건 아닌데 말이야. 그럴 때면 동서들은 굳이 말을 보태 제 신경을 더 건드리곤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형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애가 왜 그렇게 철이 없대요? 엄마 아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칼국수 장사해서 먹여 살리는 줄도 모르고 아휴, 사춘기라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애도 한 번씩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말이 오가고 있으면 우리 집 아이는 또 문을 쾅 닫고 할머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심장이 철렁해서 아이를 따라 나갔지만 늘 놓치곤 했습니다. 또 저 길로 어딜 가려고 하나, 오늘도 새벽에나 들어오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들의 대화는 곧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서, 모의고사 점수 어떻게 나왔어? 지난번이랑 비슷해요. 2등급도 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수학 말하는 거지?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던데. 헉, 누구야? 굳이 내가 일하는 데 와서 소곤거리고 있기에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자리를 옮겨 속닥거리는 동서들이었습니다. 저기 동서,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그래요, 형님. 평소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날 무시하나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날 무시하는 동서들을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저기 동서들, 아니 왜 굳이 내 옆에 와서 우는 때 놓고 매번 그렇게 중요한 순간엔 나 들으라는 듯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자기들이 말하듯이 내가 뭐 들으면 알아? 굳이 뭘 숨기냐고.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들으셔도 해주실 형편이 안 되니까 속상하실까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가 고 1대1이었어요. 전 그날 이후 되도록 동서들과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절에도 장사 핑계로 잘 가지 않았고 대소사가 있을 땐 최소한의 시간만 있다가 왔어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들은 관심도 없었겠지만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를 포함해 세 집의 아이 모두 입시를 치르고 대학원서 결과가 나오던 때가 됐습니다. 동선의 아이들이 인서울대학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애들 대학 결과 나왔다는데 왜 너만 연락이 없니? 아, 어머니, 요새 좀 정신이 없었어요. 뭘 정신이 없어? 내세울 게 없으니 참 잡고 있었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파티인지 뭔지 한다고 하니 너도 좀 와서 도와라. 그래야 네 아들 공부라도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지. 아, 왜? 재수라는 게 있다며. 대학이야 다시 공부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가족끼리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당장 와. 전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결국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파티 분위기더라고요. 플랜카드는 언제 또 만들었는지 벽면 가득 아이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동선의 아이들 모두 인서울대학에 갔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네. 동서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 곧 형님도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요. 더는 멋대로 속단하는 동서들과 말 섞기도 귀찮아서 그저 묵묵히 파티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처럼 일만 하고 있자 바로 아래 동서가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더라고요. 형님, 속상하시죠? 내가? 왜? 내 아이 파티도 아닌데 어머니 때문에 불러오셨다면서요. 곧이어 둘째 동서도 들어오더라고요. 형님, 일 그만하시고 나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야. 난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에이, 그러지 마시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요, 형님.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맛있는 걸 먹겠어요? 누가 들으면 전 시댁에서 먹여주지 않으면 평생 맛있는 것도 못 먹는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무턱대고 오라던 시어머니도 약속이 있단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로 자꾸 음식을 권하는 동서들도 짜증이 나던 차였습니다. 아, 다들 왜 이렇게 유난들이야. 애가 공부 잘한 게 뭐 내 자랑이야? 애들이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 거지. 동서들은 어이가 없던 시기였어요. 아니, 형님,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긴 전부터 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흰 형편도 넉넉하니까 애들 단기 유학도 보내고 대학 공부도 넉넉히 시키니까 보기 불편하셨던 거죠? 근데 형님 말대로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아까 애들이 공부 잘한 게 내 자랑이냐고, 뭐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셨는데, 맞아요. 애가 공부 잘한 거고, 전 엄마니까 기쁜 거죠. 근데 형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형님, 머리 나쁜 건 엄마 쪽 유전인 거 아시죠? 뭘 알아요. 모르시니까 유난이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하시죠. 설마 우리 조카 대학 갔어요? 가긴 간 거예요? 시험은 치렀나? 전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저도 그 유난 한번 떨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방대 입학해. 동서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대요? 아유, 그래도 간 게 얼마예요. 이번에 시험을 보긴 봤구나. 저라고 해서 자식 자랑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도 주머니에 아들 대학 합격증을 들고 다녔습니다. 전 주머니에 있던 대학 합격증을 동서들을 향해 보여주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던 동서들. 하지만 갑자기 입에 개거품을 물고 되묻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예요? 말도 안 돼. 그 문제아가 여기에 갔다고요?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는 모습이 통쾌하기보단 짠하더라고요. 늘 형편이 맞는 지들끼리만 입시 정보 주고받고 좋은 거 있다면 같이 하며 살았으니 우리 집 돌아가는 걸 알았을 리가요. 예, 제 아이는 누가 봐도 문제아였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뭐 해달라고 하면 늘 돈이 없단 소리만 들으니까 사춘기엔 반항이 말도 못하기 심했어요. 전 그런 아이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만 너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행동이 좀 심하다 싶을 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죠.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은 그럴수록 반항이 심해지는 법이잖아요. 하루는 아이가 아예 집을 나가더니 사흘째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땐 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머리는 노래가지고 입술 옆까지 터져서는 평소라면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눈앞에만 있어줘도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절 보고 막 울기에 아들 손을 잡고 그랬어요. 아들, 너 속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랑 아빠가 판단을 잘못했어. 우린 너도 태어나고 하면 시간이 좀 더 자유로운 자영업이 날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들 가고 싶다는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아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 자식이 우는데 제 속은 오죽했겠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속내를 보여주는 것도 같아서 저도 속에 있던 말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네가 집에 안 들어오는 동안 엄마 너무 무서웠어. 엄마 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결심했거든. 몸 좀 회복하고 나면 월급 받는 일 알아볼게. 칼국수 집은 아빠 혼자 해도 되니까 엄마 꼬박꼬박 월급 받는 일 해서 너 하고 싶은 거 시켜줄게. 그러니까 너 하고 싶었던 거 다시 잘 정리해봐.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줄 테니까. 아들은 한참을 더 울었어요. 저는 약기운 때문인지 그 와중에도 잠이 오더라고요. 한참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들이 병실에 없는 거예요. 또 식겁을 했죠. 놀라서 전화를 걸어보니 아이가 집에 있다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집에 가보니 아이의 머리가 검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이가 학교와 집을 꼬박꼬박 오가더라고요. 언젠가부턴가 애가 집에 안 올까봐 걱정하던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1이 거의 다 지났을 즈음 제 아이의 사춘기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학교와 집, 독서실을 오가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적표도 꼬박꼬박 가져다 주더라고요. 처음엔 중상위권에 있던 성적이 조금씩 오르더니 고1이 끝날 쯤엔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더니 이만큼은 점수가 오르나 했어요. 늦은 밤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가 잘 자고 있나 보고 싶어 슬그머니 방문을 열면 아이가 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생신가 했다니까요. 늘 그 방에 없던 애를 찾아다니던 게 일이었는데 애가 방에 있는 것도 모자라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던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고2가 됐을 때 하루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별의별 전화를 다 받았던지라 한동안 조용했던 연락이 다시 오자 덜컥 불안했습니다. 하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안심을 하고 싶었나 싶고 학교에 좀 와달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습관처럼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전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학교로 향했어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전화는 한 번 받았지만 직접 뵌 건 처음이었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선생님은 절 테이블로 안내하더라고요. 교무실 아니었는데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까진 보통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했었거든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손에 종이 같은 걸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건 또 뭘까 싶어서 저절로 한숨이 나던 그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 앞으로 그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아이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이번에 또 무슨 천재... 예? 애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만 수도 없이 듣다 보니 애가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그간의 행실을 잊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재능입니다. 고 이짜리 다 큰 남자애가 천재라니 생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내민 종이를 그제야 볼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더라고요. 아이의 성적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1등급은 아니었지만 분명 거의 다 1등급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1등급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한순간에 이런 점수를 받는 게 가능한가?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에 떠보는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면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우리 아이를 칭찬하셨어요. 고1 초반만 해도 아이가 방황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성 행동도 보이지 않고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해요. 학기 초라 진로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던가요? 저도 애가 왜 갑자기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늘 궁금했던지라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자기를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으시다고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이를 바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지금껏 어떻게 안 하고 살아나 싶을 정도로요. 전 울컥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절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아이의 말도 감동이었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더라는 말에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아이가 보내달라던 학원은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저로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입시학원도 아니고 웬 과학학원을 다닌다고 하니 냅다 안 된다고 해버렸거든요. 대신 좀 더 저렴한 학습지라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혼자서도 풀 수 있어. 난 과학 공부가 하고 싶다고. 그 정도는 혼자서 풀 수 있단 말에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반전, 모의고사 성적을 보는데 우리 애가 진짜 그 정도는 혼자 풀 줄 아는 애였나 싶더라고요. 전 아이의 성적표를 남편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이거 애가 다 찍은 거 아닐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음 시험까진 두고 봐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에서 우리 아들의 성적은 예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물론 조금씩 오르고 있긴 했지만 갑자기 최상위권 성적이 돼버리자 남편도 저도 반신반의하며 아이에게도 티를 못 냈어요. 축하한다거나 잘했단 말도 못했죠. 괜히 우리 말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봐요. 그러나 또다시 최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은 남편과 전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찍기의 신이거나 진짜 공부 천재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한 것 같다고요.
결국 아이는 모의고사 전국 1등까지 하더니 학교 내신 성적까지 전교 1등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우리 부부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들, 엄마는 좀 많이 감동이다. 네가 이런 성적을 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니? 아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성적에 관해선 일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학교만 잘 나가줘도 고마웠으니까요. 그쯤 되니 부모인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주나 싶더라고요. 아들, 학원 안 다녀도 돼? 더 보충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풀 수 있어. 이젠 그 말이 바로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보여줬잖아요.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문제아로 불리던 애가 공부로 전교 1등도 모자라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가 맞았어요.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은 천재였습니다. 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걸 보면서 저희 부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칼국수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틈날 때마다 다시 전국 팔도를 돌면서 맛 연구도 시작했죠. 저희가 가게를 열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칼국수와 맛이 존재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너무 나태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틈틈이 배달 일도 하면서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지만 제가 교통사고 난 뒤로 두 남자가 저에게 쩔쩔 매더라고요. 사실상 크게 나빠진 건 없었어요. 가끔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검사상 문제도 없었고요. 노력 끝에 칼국수 가게 매출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고3 수험생이 됐어요. 저희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전에 살던 빌라는 골목에 있었거든요. 넓은 평수는 아니었지만 주변이 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아이는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사고 이후 아이에게 종종 마음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엄마랑 아빠도 엄청 노력했어. 이게 그 결과야. 어때? 아이는 좀 쑥스러운지 우물쭈물 하다가 은근슬쩍 저에게 엄지를 내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동서들의 자식 자랑, 우리 아이 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둘이 그렇게 꼭 붙어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더니 막상 입시가 다가오자 둘도 은근슬쩍 핵심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즈음엔 저도 입시도사였습니다. 애가 모의고사 1등급의 전교 1등인데 엄마가 입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야 되겠어요. 학교 다닐 땐 곧 죽어도 안 하던 공부를 아들 입시를 위해선 열심히도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이었어요. 아이에게 아무리 물어도 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니까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용돈을 주고 그랬더니 아이는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수학능력 시험 결과 아이는 전체 1등이었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남편은 칼국수 가게에 플랜카드라도 붙이자고 했지만 전 반대였어요. 아이가 공부 잘한 게 칼국수 가게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이제 남은 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게 과학고였거든요. 난 나중에 과학고에 갈 거라는 말에 도대체 과학고가 뭔지 찾아보니 돈도 많이 들고 엄마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넌 뱀의 머리가 되고 싶어? 용의 꼬리가 되고 싶어? 아이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용의 머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 너도 꼬리보단 머리가 되고 싶은 거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용의 머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들, 잘 들어봐. 과학고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오는 곳이래. 우리 아들도 갈 수 있지. 그럼
근데 막상 갔는데 네가 공부 너무 잘하는 애들한테 밀려서 꼴찌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게 용의 꼴이야. 근데 네가 평범한 학교에 가서 1등을 하잖아? 그러면 인서울대학은 기본으로 가겠지? 그게 뱀의 머리야. 넌 뭐가 되고 싶어? 아들은 고민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어, 뱀의 머리. 그치만 난 용의 머리가 더 좋은데. 전 당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라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똑똑한 아이의 가능성을 죽여버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있어 큰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교에서 웬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욕심이었어요. 형편도 좋지 않은데 애가 너무 뛰어나도 부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저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주저없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과학기술대학에 입학 서류를 넣었어요. 하긴 우리 아들은 못 넣을 대학이 없는 성적이었어요. 걱정할 것도 없이 결과는 합격이었고 그날 저녁엔 우리 가족의 외식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약속 장소로 바로 온다기에 성화를 해대는 시어머니 댁에 들렸던 건데 동서들은 자꾸 제가 없는 약속을 만들어내고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더라고요. 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싶었지만 모른 척 파티 준비나 도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라 공부에 만든 성적으로 내가 으스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서들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내 자식이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 있죠. 설마 우리 조카 대학 갔어요? 왜 그 질문에 설마가 붙나 싶었죠. 전 두 동서의 얼굴 앞에 아들의 대학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지방대 입학해? 전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가는 대학은 인서울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말도 안 돼. 그 문제아가 여길 갔다고요? 전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동서들에게 우리 애는 그저 문제야. 엄마가 짜준 스케줄에 따라 공부하고 상위권 성적 받아 대학에 들어간 자기 자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표면적으론 동서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앤 그들의 자식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 카이스트. 애가 거기 가고 싶어 하더라고. 동서들의 입이 턱이 빠질 듯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합격증 조작 아니에요? 참 할 일들도 없다.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 애 카이스트도 보내야지, 칼국수도 팔아야지. 할 일이 태산인데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짓을 했을까? 전 우리 아들의 카이스트 합격증을 조물딱거리고 있는 동서들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판판하게 펴서 다시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액자에 넣어서 평생 보관할 생각이었어요. 이 정도면 조카들 축하 파티 준비는 충분히 도와준 것 같은데 난 좀 가봐야겠어. 저녁에 가족들끼리 한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치킨, 피자 이런 걸로 배 채우고 싶지 않아? 동서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도 이것저것 물어왔어요. 공부를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애를. 시키긴 뭘 시켜. 때가 되니까 알아서 하더라고. 학원도 필요 없었고 하고. 거짓말. 알고 보면 칼국수 장사가 엄청 잘 돼서 갚으신 거 아니죠? 자기들 결혼할 때 보태준 돈 갚고 이제 겨우 세 식구 살만한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했어. 우리 집에 비하면 자기들이 갚으지. 동서들은 제 말에도 조금도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죠.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음식 다 식겠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평소 애교 넘치는 둘째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더니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이 저희한테는 알려주시지도 않고 조카만 엄청 좋은 공부를 시키신 것 같아요. 글쎄, 조카가 카이스트에 들어갔다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제품에 안긴 며느리에겐 관심조차 없다는 듯 놀란 얼굴로 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우리 장손이? 지금껏 장손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돌연 그러시지 뭐예요. 예, 애가 머리 좋은가 봐요. 저희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다 알아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동서를 옆으로 밀치더니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까지 그렁그렁해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부부 고생하는 게 너무 속이 터져서 지금껏 한 번도 표현을 못했다만, 아휴, 우리 장손이 다른 손주들보다 공부 제일 잘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너희 장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생 둘 대학 보내느라 저는 대학도 못 간 우리 큰아들 호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응? 다 죽어도 동생들 덕은 못 봐도 자식 덕은 톡톡히 보고 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됐나 보다. 아이고, 기특해라 내 새끼. 근데 우리 장소는 어디 있어? 응? 뭐 먹는다고 했다고? 소고기? 아유, 그건 내가 사주마. 어서들 오라고 해. 응? 정말 이상했어요. 그간 힘들어도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고 그간 힘들었던 게 전부 다 보상받는 기분이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생하고 남동생들 챙긴 거 다 기억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부부 외엔 말이죠. 전 결국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자식 잘 키웠으면 다 잘 된 거야. 다 잘한 거야. 그간 둘째, 셋째 아들 부부를 자랑스러워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기 인생의 자랑이었을 것이고 우리 부부는 그분 인생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가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순리인데 제가 그 마음을 참 속 좁게 모른 척했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한우를 사주셨습니다. 저희 애가 머리카락도 검고 단정하게 입고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장손이 결국엔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낼 줄 알았어. 원래 강단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방황도 하고 그 방황의 경험으로 성공도 하고 그래. 넌 그런 사람인 거야.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도 하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걸 처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운 행보를 걸어주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엔 동네 잔치까지 벌이셨습니다. 또 내 할 일만 늘었구나 싶어 시댁에 가보니 동서 둘이 이미 와서 준비를 다 해두었더라고요. 손님들을 만난 일도 시어머니는 동서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간 니들 형님이 일을 좀 많이 했냐? 이건 우리 장손이랑 첫째네가 주인공이니까 니들은 그간 받은 거 생각하면 열심히 도와. 시어머니의 말에 그간 가슴에 얹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따라서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냐는 칭찬에 배가 터질 만큼 들었습니다. 제가 자식 잘 키웠단 소리를 듣는 날이 오다니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동네 잔치가 끝나고도 설거지와 뒷정리는 모두 동서들 몫이 됐어요. 미안하게도 저희 칼국수 가게에 매장 전체 단체 손님이 예약돼 있었거든요. 전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어쩌다 보니 제가 늘 해왔던 고생을 동서들에게 다 전가한 셈이 됐더라고요. 전 설거지에 파묻혀 있는 두 동서에게 인사를 한 뒤 시댁을 나왔습니다. 동서들 오늘 너무 고마웠어. 설거지는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다음에 우리 가게 한번 와. 칼국수 맛있게 끓여줄게.
그러자 둘째 동서는 저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더라고요. 난 밀가루 안 먹는데 살쪄서. 응? 그러자 첫째 동서가 태세 전환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조만간 식구들이랑 가서 매출 올려드릴게요. 전 첫째 동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와서 먹어. 가족들한테 장사 안 해도 그 정도는 벌고 있어.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베풀어 주겠다. 너희들은 그냥 받아라. 동서는 알겠다면 저에게 얼마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던죠. 하지만 사람 하루아침에 안 변하잖아요. 속으론 우리 아이를 얼마나 질투하고 있을까 싶어 요즘은 동서들을 만나는 게 재밌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성적이 잘 나와 불행할 건 없다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